자, 보증금 회수죠. 다 매주 이렇게 그 준비를 해오시나 봐. 그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통째 가져가면 안 돼? 예. 자, 이제 대학력 보셨고, 이제 임차인은 보증금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니까 항상 보증금 얘기 나오면 경매를 생각하셔야 돼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보죠. 그러니까 원래 채권은 배당 순서로 맨 꼬레비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대학 전입신고 다 했다 하더라도 경매 들어가게 되면 선순위 저당권이나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뒤늦게 배당을 받게 되니까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경우 보증금을 순서대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인정해 주게 되는데, 우선 변제권 인정되려면 기본 베이스는 뭘 갖춰야 되냐면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날짜별로 저당권과 순서를 따져야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뭘 받아라? 확정 일자를 받아라. 이 일자보다 이제 먼저 된 저당권은 그 저당권 먼저 배당해주고, 이 일자보다 나중에 등기가 된 저당권보다는 먼저 배당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다른 건 뭐 큰 문제 없고, 뭐 읽어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건 밑바탕이 뭐가 먼저 돼 있어야 된다고요? 대항력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아무리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이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요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날 6월 10일, 여기도 6월 10일, 그리고 같은 날 6월 10일 그 주택 소유자가 돈 빌리고 저당권 등을 했어요. 자, 경매 들어가면 누가 배당을 먼저 받아요?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 받는다고요. 같은 날이지만 이건 대항력이 발생된 이후에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6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어느 때부터? 6월 11일이니까 그러면 날짜도 6월 10일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뭐 그런 거 근데 잘 나오진 않아요. 자, 동그라미 5번 들어갑시다. 그러면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주명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대항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을? 우선 변제권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같은 거, 다른 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다르죠. 그러면 이 경매 절차에서 만일에 임차인은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된다고요. 만약 이 임차인이 가장 최선순위로 대항력권도 갖췄고 플러스 뭐 또 갖췄어요? 확정일자. 후순위로 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근데 경매 들어갔다. 그럼 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두 개 있다고. 그러면 여전히 이 주택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배당력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뭘 행사해서? 대항력 행사해서 병락이 된다 하더라도 나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네가 보증금 내줘. 이걸 할 수 있고. 근데 경매 진행 중에는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나 나갈래. 그러면 우선 변제권 행사해가지고 배당 요구하면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경매 대금에서 얘가 보증금 예를 들어서 2억인데 2억을 다 배당 받았다면 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요 경매가 뭐 한 1억 7천만 원에 경락이 됐어요. 그럼 일단 얘한테 얼마를 배당해 줄까요? 1억 7천 다 안 해주죠. 경매 비용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뭐 1억 7천 배당해 준다. 그럼 이 사람은 보증금 얼마인데? 2억인데 1억 7천만 배당받고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전세권이라면 선순위 전세권도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 효력도 있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도 배당 요구를 했다면 대항력을 포기하고 배당 요구했다면 보증금 받아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배당 받았으면 없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가 전세금이 2억이라 하더라도 1억 7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3천만 원 못 받고 그냥 얘는 나가야 돼요. 근데 얘가 뭐라면, 임차인이라면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배당 요구했는데 보증금 중에 1억 7천만 배당 받고 일부는 배당 못 받았죠. 그럼 이 사람은 뭘 계속 행사할 수 있어요? 대항력 행사할 수 있어요. 안 나고네. 그러니까 훨씬 물건보다 더 세게 보호를 해준다고요. 이게 이 얘기인데,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배당이 실시됐는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을 때는 잔액에 관해서는 여전히 뭘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보셨고, 자, 이제 요건 주택임차인이 뭐 대항요건, 우선 변제적 확정일자 다 받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뭐까지 한 거예요? 전세권 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도 갖고 뭐의 지위도 갖는 거예요? 전세권자. 그럼 똑같아요? 또 달라요? 달라. 똑같은 원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무기가 또 2개 있는 거예요. 임차인으로서 무기와 전세권자로서 무기.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행사했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읽어주시면 돼. 자, 전세권자로서 뭐 했나요? 배당 절차에 참가했다고요. 그럼 이제 전세권은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당연히 임차인은 임차권은 그대로 있으니까 대항력 행사할 수 있다 해야죠. 자, 이해되셨죠? 예. 뭐 어렵게 써놨지만 원래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 또 똑같이 2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뭐로서 배당 요구했나요? 임차인으로서. 그러니까 임차권 행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전세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2개 있으니까 어느 걸 행사했냐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가만히 있으면 다 배당해줘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 요구 채권입니다. 자, 그 다음 잘 아시는 이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이죠. 소액 임차인의.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만 인정된다면 선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인, 백날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얘들한테 다 배당해주고 나면 경락대금에서 얘한테 배당해줄 게 없겠죠? 그러면 얘는 대항력도 없으니까 쫓겨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자, 그래서 일정한 경우 이 사람이 소액으로 들어왔으면 그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먼저 배당을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뭐 변제를 해주라고요? 그럼 여기 확정일자 받을 이유가 없죠. 확정일자는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여기는 최우선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까지만 하면 돼요?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최우선 변제든 우선 변제든 자, 대지 매각 때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돼.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주택의 경매대금, 매각대금, 환가대금이라 하는데 거기서부터 우선 변제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임차인들이 배당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주택의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최우선 변제든 우선 변제든. 1번은 이제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읽어보니까 토지에 뭐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된 후 주택이 뭐 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이 토지 위에 주택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자 주택하고 건물이 토지가 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 뭐 저당권이 설정된 뭐든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자 여기는 나대지인 상태에서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 나대지에다가 그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했다는 얘기고, 그 주택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 먼저 배당받는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너무나 황당할 거 아니야. 자, 이 사람이 지금 돈 빌려줄 때는 이 토지 위에 지금 주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데 나중에 신축한 주택의 소액 임차인도 자기보다 먼저 배당받아 간다 그러면 황당하지. 그러니까 이때는 대지 매각 대금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대지 매각 대금 또는 대지 환가 대금 우선 변제에 나오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잡으시라고. 금액은 뭐 다들 아시니까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5,5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배당해 준다. 자, 여기도 뭐 그 얘기가 없지만 이거 배당 요구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배당 요구해야죠. 최우선이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배당 요구를 해야지.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갑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죠. 그럼 사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 목적물,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안 내주면 뭐 주택이든 뭐든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죠. 예.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그게 맞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생각으로 그 보증금으로 뭐 잔금 치르려고 이미 다른데 뭐 매매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다른 주택에 다른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끝났는데 보증금 안 내준다거나 동시행관계, 동시행항배권 행사한다 하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럼 그 계약된 거 다 파기해서 계약금 날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사를 못해. 그러면 그거 계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사를 가버린다면 그동안 쌓아놨던 우선 변제권 효력, 대항력 다 없어지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오고 가도 못하는 이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줄 수는 없지만 마음대로 이사 가도 네가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뭘 하고 가라는 얘기야?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라는 얘기지. 그게 임차권 등명이야, 임차권 등기죠. 그래서 그 주택의 소재지가 나른 지방법원에 또는 뭐 시군법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결정해서 자, 그 등기소에 이제 촉탁을 하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자, 기업권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등기 이전에 대항력이 우선 변제됐으면 그게 유지되고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임차권 등기를 하고 기존에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은 못 받았지만 이사를 갔겠죠? 그럼 그 주택은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택 소유자는 그 빈 주택을 그냥 놀릴까? 아니죠. 임차인들 들여놓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인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주택 임대차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보증금 많이 주겠어요? 적게 주겠어요? 적게 준다고.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보증금 적게 받더라도 월세라도 받아야지. 자기 주택을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소액으로 들어왔다 해서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선순위 저당권자나 선순위 임차인보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죠. 나머지 뭐 대항력과 일반적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리얼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한테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이미 임차권 등기라는 게 등기부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는 당연히 배당을 해줘야 될 거지. 배당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근데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경매 절차에서 지가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우선 변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 경매 절차에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배당 요구 기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있다 하더라도 배당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그냥 맨 뒷꼬레미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선순위권자가 다 받아가면 받을 돈이 없지. 자, 비유법은 뭐 우리가 동시행관계에서 자,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 5가지 기억하셨죠? 예, 변, 명혀의 명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거 말소하는 거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 됐고요. 자, 다른 거 뭐 큰 문제 없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 채권인데 채권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게, 오히려 물건보다 더 세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너 세졌어? 그러면 6개월만 살고 나가. 이래버리면 이 임차인 또 이사 다니기 바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은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보장도 해주자. 존속기간 보장이죠. 그러니까 원래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간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쥐들 임대차 기간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 이건 뭐 다 아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네, 됐고. 자, 묵시적갱신. 말 그대로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묵시적이니까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죠. 자, 양쪽 다 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자동으로 갱신되는 건데, 자, 여긴 요건이 있죠. 임대인은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이제 당신 나가셔. 아니면 뭐 보증금 올려주셔. 자, 이런 것을 통지하지 않아.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됐어. 또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몇 개월, 2개월까지 나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지하지 않았다. 자, 이러면은 이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법적으로 그냥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봐버리죠.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임대인에 대한 조건과 임차인에 대한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현실에서 많이 장난이 아니라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기 1개월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1개월 뭐 안 했으니까 또 임차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1개월을 알고서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전부 다 2개월이죠. 2개월. 그러니까 임차인이 끝나기 전 2개월 지나서 1개월로 알고 1개월이 되기 전에 나 나가겠습니다 이래 버린다고. 현실에서 이거 갱신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갱신된 거라니까. 하려면 몇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 끝나기 전에.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1개월 전까지만 하면 됐었어요. 그걸 어디선가 그냥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끝나기 1개월 전에 나 나가겠습니다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나가겠다고 하면 어떡해? 응? 이건 그냥 연장된 거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또 뭐래? 무슨 소리예요? 나 1개월 전까지 얘기했으니까 빨리 보증금 내주세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거 연장된 거 아니에요? 하려면 2개월 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했어야지. 그럼 그때로 갱신된 겁니다. 자,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나요? 해지 통지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해지 통지하자마자 해지 효력이 발생되면 안 되겠네요. 자, 몇 개월이 경과되면 3개월 경과하면 임대차는 이제 소멸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임차인도 할 일 하면서 해야 법정갱신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갱신하는데,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갱신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자기들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법조문 들 필요 없고. 자, 묵시적 갱신하고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을 좀 보셔야 되겠죠. 계약 갱신 요건에 의한 갱신은 청구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물론 현실에서는 청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자, 이건 계약 갱신 청구하고 계약 갱신 요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임차인이나 또는 토지 임차인이나 지상권자 같은 경우는 자, 끝났는데 그 토지 위에 자기의 건물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일단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갱신 청구하는 거예요? 갱신 청구를 하는 거고, 갱신 청구하게 되면은 지상권 설정자 땅주인이나 토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려요, 그건. 거절해도 되고 승낙해도 되는 거 맘이야.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 법을 만들 때 여기 청구를 하게 되면 앞쪽에 민법에 있는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하고 헷갈릴까 봐서 굳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구라고 한 거예요. 이거 쓰면 안 돼요. 물론 현실에서는 이걸 많이 써.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현실대로 문제가 나오나요? 현실대로 생각하면 틀리지, 이거는. 자, 근데 내용은 다 잘 아시니까, 이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거 만들어가지고 집값이 확 올랐죠. 자, 그래서 이제 2+2 해가지고 4년은 더 살게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똑같이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근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죠. 자, 9가지인데 뭐 이거 다 줄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추상적으로 돼 있고, 자, 이것 때문에 그래. 맨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그 밖에 그랬으니까 그냥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걸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사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 그냥 큰 틀로만 잡으세요. 결국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지. 임차인이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잘못했을 때 거절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때 거절할 수 있지. 그 어쩔 수 없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가 실거주 하려고 그래. 이제 나도 망해서 나도 네가 사는 그 주택에 나도 들어가 사야 돼. 아니면 내 아들이 이번에 장가가 그래서 네가 사는 아파트에 그냥 아들 살려고 그래. 거절할 수 있고, 뭐 또는 뭐 대수선을 하려고 그래.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좀 주의해서 보실 거. 잘못한 것 중에, 자, 차임에 해당하는 연체를 했는데, 당연히 주택은 몇 개? 2개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현재 연체하고 있어야 돼요.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돼요. 사실이 있으면 돼요. 현재는 연체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은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이게 먼저 나왔는데, 자, 잘못했잖아요. 임차인이 지가 임차한 주택을 파손해버렸어. 자, 근데 무조건 파손했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야지. 그러니까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거절할 수가 없죠. 그런 거 잡으시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현실적으로 거절 사유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게 이거죠.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전속, 아버님, 어머니, 직계 비속, 아들, 손자, 얘들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때, 그때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판례가 몇 개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제 1번인데, 1번은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해야 된다고요? 2개월까지. 그래서 얘가 급했나 봐. 한 요쯤에서 한 6개월 바로 지나자마자 갱신 요구를 했어요. 요 임대인 거절 사유가 없어서 거절을 못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 상태에서 요 사이에 이 주택이 팔려서 병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왜 이 주택, 이 아파트를 왜 샀냐? 지가 뭐 하려고? 실거주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은 요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요 임차인한테 내가 이제 실거주 하려니까 나가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네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 임대인한테 뭘 해서? 갱신요구를 해서 거절 못하고 그대로 갱신되는 걸로 해서 난 이사 안 간다. 이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 6개월부터 2개월 요 사이에도 새로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본래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양수한 양수인도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으니까 얘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겼죠.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당시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자, 그 갱신 거절 기간 내, 요 기간 내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이 실거주 한다는 것을 누군가 입증해 줘야 되겠죠. 그건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뭐 너무 뻔한 얘기니까. 자, 동그라미 2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물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무한정하게 되면 또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한을 두죠. 주택은 횟수 제한 몇 회? 1회에 한해서. 자, 기간은 이제 법정갱신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2년으로 봐주는데 갱신 요구했다가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 나가겠습니다. 해지 통과할 수 있고, 그럼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 지나면 해지가 된다. 똑같으니까 기간은 들어가시면 돼요. 자, 기타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쭉 읽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보셨고,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은 구조니까 뭐 앞에서 잘 정리해 놨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쭉 보시고 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조금 적용되는 몇 가지 특징 보시면 되겠죠. 자, 적용 범위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라고 해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보증금 제한이 있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로 들어온 사람 그거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대항력 똑같습니다. 다만 주택은 뭘 맞춰야 되고, 여기는 뭘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겠죠. 자,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똑같고 확정일자. 자, 집행개시 요건은 뭐냐면 이제 임차인들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주택이나 그 상가 건물 자체를 경매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임차인이 경매 들어간다 그러면은 임차인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 의무 이행은 당연히 임차인은 그 건물, 주택이나 건물을 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항력 우선 변제력이 다 없어지는데 경매 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자, 자기가 스스로 경매 신청할 경우에는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즉 한마디로 경매 들어갈 때 그 주택을 비워줄 필요가 없어요. 주택이나 또는 상가 건물 반환 필요 없어. 그냥 거기 살면서 거기서 장사하면서 그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경매 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하고 비교할 게 다른 사람이 경매 들어가서 우선 변제적 효력에 의해서 배당 받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배당 받으려면 비워줘야 돼, 안 비워줘야 돼? 비워줘야지. 그때는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경매 대금에서 배당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인도를 해줘야 돼요, 양수인한테. 지가 경매 신청할 때는 그럴 필요는 없다. 임차권 등기명령 다 인정해주고요. 자, 최우선 변제권 다 인정해주죠. 다만 금액은 다르니까 뭐 금액 가지고 나오진 않죠. 최단 기간 주택은 2년이지만 상가 들어가면 1년이죠. 자, 법정갱신도 뭐 나중에 뒤쪽 보시겠지만, 자, 비슷한데 다 여기는 2개월. 여기는 몇 개월이야? 1개월인데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법정갱신 되려면 임차인도 기간 끝나기 전 2개월까지 아무 얘기 없어야 돼요. 근데 상가는 그런 거 없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뭐 1개월 후라도
임차인은 나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법정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법정갱신 내용은 구조가 똑같죠. 다만, 자, 일을 일로 바꾸면 되니까. 자, 계약갱신 요구권도 다 인정되는데, 제한은 주택은 횟수 제한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상가 건물은 자, 기간 제한이죠. 그래서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밑에 주요 내용을 봅시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그 보증금이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금액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서울은 9억 이하로 들어와야 된다. 자, 그런데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초과하더라도. 자, 요건 좀 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제자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근에 요 문제를 자주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라 하든 서울이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10억으로 해놓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해놓는다고요. 자, 그래놓고 이제 짐을 만들어요. 그럼 기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내용이 여기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죠. 보증금이 얼마니까? 10억이니까 이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자, 기간 1년 이하면 1년으로 본다. 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는. 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렇다는 얘기지. 10억이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간 약정이 없으면 그냥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1년 이하로 했으면 그 1년 이하로 된 기간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죠. 근데 보증금이 10억이든 뭐든 다 적용되는 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10억, 20억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는 인정된다? 대항력 인정돼요. 민법은 그렇지가 않죠? 민법은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제도도 적용돼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 주는 거. 이것도 적용됩니다. 또 차임을 연체했을 때 민법은 몇 기 연체했을 때 해지당하나요? 2기죠. 근데 상가는 3기. 이거 이제 적용된다. 미음번은 옛날 코로나 때 얘기니까 이건 뭐 나오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가지.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기 예보, 3기 차임액에 따랐을 때 해지하는 거.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아마 외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자,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면 그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해야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얘기예요. 보증금이 10억일 때는. 또 여기에 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 나오면 맞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잘 조심하시면서 푸셔야 되고. 자, 나머지는 뭐 민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비슷하니까. 최우선 변제도 똑같아요. 자, 임대차 기간 다 했죠. 2를 1로만 바꾸면 되는 거고. 자, 묵시행갱신도 뭐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큰 문제 없이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한번 문제가 나오는 건데, 자, 환산 보증금이 법에서 정해진 걸 초과했을 때는 자, 기본적으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얘기가 되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존의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했는데 그 임대차에 기간 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극은 안 된다는 얘기죠. 부정, 안 돼. 왜냐하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기간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원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기간 정하지 않았으면 몇 년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간 약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는 거지. 그렇다면 계약갱신 요건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증금을 뭐 하니까? 저거 하니까 이 기간을 정해놓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이 안 되고 기간은 민법으로 정해줘야 된다고. 그럼 민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냥 기간 정하지 않은 걸로 해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됐고. 자, 나머지는 뭐 다 주택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혀 다른 게 이제 권리금 회수하는 거죠. 권리금 회수하는 거. 자, 임대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얘가 얘한테 보증금을 주기로 하고 저 건물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자, 이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거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게. 그 시점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여기는 끝날 때까지지. 몇 월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방해하는 행위가 어떤 거냐?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얘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뭐 이건 그렇게 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자, A번하고 B번은 이 임대인이 이 권리금 자체에 대해서 건드린 거죠. 즉 A번 보니까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얘가 직접 뭘 요구하고 있어요? 권리금을 얘한테 주지 말고 자기한테 달라고 하고 있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는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아예 권리금을 얘가 뭐 했어요? 받아버렸어. 네. 그럼 얘한테는 보증금이 아니라 권리금이죠.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런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얘한테 야, 이 사람한테, 나간 사람한테 나 꼴 보기 싫어 죽겠었어 얘하고 아주 다툼이 많았으니까 권리금 야, 주지 마셔. 그렇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되겠어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것은 사실은. C하고 D는 뭐냐면 권리금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얘가 얘한테 권리금을 준다는 것은 얘는 이 건물에서 들어와 장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뭘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하지도 않는데 얘가 얘한테 권리금 줄 이유는 없지. C번은 은근히 임대차 계약을 못하게 하는 거지. 얘는 기존에 보증금 1억에 월세 한 200만 원으로 지금 장사하다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새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보증금 5억에다가 월세는 1,000만 원 내라 이러고 있다는 거지. 나는 권리금 주라 마라 얘기 안 했어. 자,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할까? 안 하겠지. 임대차 계약을 안 하는데 얘한테 권리금 줄 이유는 없지. 10번이 그 얘기야.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읽어보셨죠? 네. D번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 이건 뭐 보증금 올리고 이런 얘기는 없는데, 임대차 계약을 얘가 거절하고 있네. 그럼 임대차 계약이 안 되는데 얘가 얘한테 권리금 줄 이유는 없겠지. 이러는 걸 하지 말란 얘기인데, 자, D번이 문제가 돼요.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거절하는 게 권리금을 훼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첫 번째,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죠. 이거 하나 하고, 이런 것들을 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골치가 아픈데. 자, 그냥 순서대로 쭉 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행위를 하지 말란 얘기인데 했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갔어. 그러면 나간 임차인이 열받겠죠? 그래서 임대인한테 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 평가한 권리금 중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기준점이 이제 낮은 금액이고. 자,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몇 년 내 행사해야 돼요? 3년 이내 행사해야지. 3년이 넘어버리면 손해배상 조건은 시효로 소멸한다. 자, 다시 이제 요게 위에 있는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되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또 4가지가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뭐 뻔한 얘기죠. 자, 뻔한 얘기면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 여기 주어는 임대인이죠. 임대인. 임대인이 보니까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 들어올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 지급할 뭐가 없어? 자력이 없대. 딱 보면 임차인 새로 들어올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본다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임대인이 봤을 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뭐가 있어? 우려가 있는 것 같아. 저놈하고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골치 아플 것 같아. 또는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대. 그래서 너하고는 임대차 계약 안 할 거야. 임대인 마음이란 얘기지. 자, 요게 좀 문제가 되죠. 자, 이 임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가 건물을 이제 영리 목적으로 안 하겠다. 얼마 이상? 1년 6개월 이상.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죠. 요건 이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대차 계약 거절할 수가 있죠. 뭐 밑에 판례는 크게 문제 안 되고요. 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지금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얘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함으로써 방해하면 안 된다 그 얘기인데, 자, 거절할 수 있는 것 중에 마지막은 이제 임대인이 직접 자기 건물에서 장사할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누가 선택했어요? 임대인이 선택했지. 그래서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 즉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나간 임차인한테 권리금 계약을 해서 권리금을 아예 뭘 해버렸어요? 지급을 했으면 얘가 권리금 회수를 못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거지. 권리금을 꼭 얘한테 받을 이유는 없지. 그럼 당연히 임대인은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나머지 뭐 큰 문제 없고 권리금에 관한 판례에서 또 동시행관계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자, 1번은 뭐냐면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임차인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지. 에? 아니 그냥 시간이 10년 지났다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갱신 요구를 못해. 그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가 없어지느냐 그 얘기인데 더더욱이나 권리금 회수를 해줘야지.
왜? 이제 임차인은 거기서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그래서 부담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막 섞어 놓지 마세요. 이건 계약갱신 요구를 못 한다는 얘기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거하고 계약갱신 요건하고는 같은 얘기,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지. 이렇다고 해서 이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계약갱신 요구하고 법정갱신은 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법정갱신은 10년이 넘더라도 계속 법정갱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법정갱신도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은. 구별을 하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지. 자, 2번, 3번은 뭐 볼 건 없고. 뭐 이거보다는 저는 그러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하고 임차인의 그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행관계냐 아니냐 뭐 이런 거 할 때 동시행관계다 아니다? 아니죠. 변명형, 경매무효, 권리금 그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정리를 했고요. 자, 집합건물의 소유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도 기본적인 건 다 보셨을 테니까 중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용어에서 전유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전유부분이라 한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공용부분으로 좀 주의해서 보세요. 공용부분, 계단, 복도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당연히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뭐에 속한다? 공유에 속하겠죠. 그러면 공용부분은 민법의 공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유하고 있는 일부 공용부분도 있어요. 자, 그럼 공용부분 사용은 각 공유자가 사용하는데 그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되고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 중 한 사람이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이건 이제 복도식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거 많죠. 복도는 공용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사용해야 되는데 복도 중에 일부를 자기가 작업해가지고 공사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물건을 뭐 쌓아놓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이럴 때 다른 구분 소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면 각 구분 소유자들은, 즉 아파트 소유자나 구분 상가 소유자들은 공용 부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지분을 갖게 되는데 그 지분 비율은 지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아파트나 상가, 구분 상가에 있어서 계단, 복도에 대한 지분은 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계단, 복도에 대한 지분도 같이 처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지가 가지고 있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아파트 살면서 계단, 복도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분만 다루는데 처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굳이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될 거고. 자, 공용 부분 관리 변경인데 변경을 보시면 돼요. 관리단 집회 과반수 하면 되죠. 보존행위야. 각 공유자가 하면 되는 거고, 항상 보존행위는. 그 변경은 그러면은 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또 관리단 집회에서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의결로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 공용 부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대지 사용권이나 아니면은 구분 소유권, 즉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 변경 이렇게 나오면 이건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 이상 배려를 해줘야죠. 그래서 변경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
당연히 공용 부분에 대한 부담, 자, 기본적으로 세금 같은 것들은 뭐에 의해서 부담한다? 지분비율에 의해서 관리비용 기타 이런 것들을 부담하거나 취득하겠죠. 또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 즉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한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관리비 얘기죠. 전 아파트 소유자가 관리비를 밀린 상태에서 그 아파트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뭐 경매로 넘어갔든 뭐했든. 그럼 그 아파트를 취득한 특별 승계인은 그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전부 다 승계를 받느냐 이 문제죠. 자, 다 승계받지는 않고 관리비 중에 뭐에 관한 것만,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만 이게 승계가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이 승계하지만 전 소유자가 이걸 내지 않아서 연체료가 붙었다. 연체료까지 승계되지는 않죠. 연체료는 특별 승계되는 공용관리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관리비를 안 내고 을한테 아파트를 팔거나 경매당해서 을이 취득했다. 그럼 얘가 연체된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것만 얘한테 넘어온다는 얘기죠. 얘도 안 냈어. 그리고 그 아파트가 또 병한테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체납된 관리비, 공용 부분 관리비 면하나요? 계속 납부를 해야 되나요? 계속 납부를 해야 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양도된 경우 각각의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의 구분 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대지 사용권이라는 게 있죠. 즉 아파트 소유자는 그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밑에 땅, 대지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걸 대지 사용권이라 한다. 등기법에서는 이제 대지권이라고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상적인 얘기죠. 그 대지 사용권은 당연히 아파트 처분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 지분도 같이 처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을 전유분과 분리해서 자,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건 절대로 금지되는 게 아니라 규약으로 뭐 할 수 있나요? 달리 정할 수가 있죠. 규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지권 등기인데, 근데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토지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자,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요거 하나 이제 보죠. 담보 책임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10년 행사해야 될 게 있고 5년 내 행사해야 될, 뭐 1년 내 행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걸 외울 게 아니라 항상 몇 년 내, 그러면 언제부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산점인데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은 뭐 한 날로부터? 인도한 날로부터고,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주택법이면 사용 검사일, 건축법이면 사용 승인일, 어쨌든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해야지. 여기도 인도한 날부터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된다. 이거 자주 나오니까 잡으시고. 자, 관리단 및 관리인, 뭐 어차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니까 관리인, 관리단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자주 내요. 일단 관리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직 행위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예요. 관리단의 구성원은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구분 소유자에 대해요. 구분 소유자 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세 들어오는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지. 자, 임시관리인 큰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돼요. 하지만 관리인이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지. 자, 관리단의 구성은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돼야 되지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자, 관리인을 선임했는데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어. 즉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그래. 또는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자, 관리인이 괜히 어느 날 갑자기 웃고 다니면서 머리에 꽃을 달고서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해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 구분 소유자가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디다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 해요, 이거는. 관리단 집회한다, 뭐 관리위원회 한다, 그럼 틀려요.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죠. 뭐 관리인이 하는 일 쭉 보시면 되고요.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보고를 해줘야 돼. 자기가 한 것은 사무집행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냐? 그전에는 구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구분 소유자하고 그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그랬으니까 얘들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는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보시고. 자,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관리위원회는 뒤에 이제 보겠지만 여기에 관리인을 감독하는 기구예요. 관리위원회. 이건 둘 수 있는 거지 반드시 두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위원회니까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위원은 어디에서 선임한다? 선출한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조심해서 보시는데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그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구여야 돼? 구분 소유자여야 돼요. 여기도 그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이래버리면 틀린 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또 관리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게 원칙이겠죠. 왜? 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누구를 감독하는 거야? 관리인을 감독하는데 지가 위원이 돼서 지를 감독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규약하고 집회는 큰 문제 없어요. 뭐 아파트 관리 규약 같은 게 있겠지. 자, 관리단 집회라는 게 있는데 뭐 두 가지, 정기관리단 집회하고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자, 집회를 열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집회일 일주일 전에 왜 집회하는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모든 구분 소유자한테 뭘 해줘야 된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즉 통지할 필요 없이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몇 분의 몇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회 결의 뭐 읽어보시고요. 의결 방법도 큰 문제 없고 뭐 이건 외우는 건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제가 강조해드렸던 거 공용부분의 변경은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재건축과 관련된 것은 얼마 이상? 5분의 4 이상. 또 공용부분 변경이지만 그 공용부분 변경으로 권리 변동, 대직 사용권이나 구분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 이상? 5분의 4 이상. 뭐 그 정도 잡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거 별로 나오지 않고. 재건축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 들어갑시다. 자, 이제 집합 건물이 오래돼서 재건축하려고 그래. 자, 그러려면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좀 전에 보셨죠? 얼마 이상? 5분의 4 이상 의결을 거쳐야 된다.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을 신축하는 용도 변경하는 재건축도 허용된다. 자, 그럼 5분의 4 이상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반대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참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뭘 한다? 최고를 해야 돼요. 자, 이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이 최고는 서면으로 최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문제될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에서 어떤 뭐 채굴을 한다든지 뭐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에 할 필요는 없어요. 방식에 제한이 없어. 근데 요건 반드시 뭘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자, 참가할 건지 말 건지 최고 독촉을 했는데, 자, 2개월 내 대답하면 대답한 대로 뭐 진행을 하면 되지만, 2개월 이내에, 자, 대답하지 않고 있어. 자, 그럼 이런 구조로 하면 긍정으로 끝나요? 부정으로 끝나요? 부정. 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봐버리죠. 그걸 참가하는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재건축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부분만 빼고 재건축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이때는 수용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권을 강제로 매수해가지고 강제로 취득해버린다고요. 예. 그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도 청구. 그래서 얘가 나 안 팔아 하더라도 그게 안 팔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매수 청구, 매도 청구 해가지고 강제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해서 전체를 재건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큰 문제는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집합건물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복구는 큰 문제 없고, 좀 쉬었다가 이제 두 개의 법, 가담법하고 그다음에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좀 쉬도록 하세요.